안녕하십니까. 그러면 헌법 1 제5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헌법과 입법주의 마지막으로 근대 헌법의 현대적 전개에 대해서 약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배워왔던 것을 종합해보면 근대 헌법, 특히 19세기 이후의 헌법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위해 중심주의입니다. 위해라는 것은 극계, 국민들의 최고 대표기관, 그 국민들의 대표들이 모이고 그 수사를 논하고 법을 만드는 그 위회가 상권에서 중심이다라는 그러한 헌법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것은 왜인가고 하면은立법우위라는 사상이 상당히 강했다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본주의 이전에가 봉건사 이전에 봉건제도를 타파하고 자본주의 제도에 기초한 국가를 창고한 데서立법부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지난 시기는 놀았다 하는 역사적 과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위해 중심주의로 되어 있습니다. 일본국 헌법도 오늘 이미 잘 읽어가면 위해 중심주의적인 헌법으로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立법주의의 역사와 결부시켜서 위해 중심주의로 헌법이 되어 있다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봉건 권력으로부터立법권을 빼앗은 무르자지가 왕권을 제한했다는 역사입니다. 원래 봉건사에서는 왕이 3권 가지고 있잖아요.立법권, 행정권, 사법권은 다 봉건 세력, 왕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흥 무르자지들이 빼앗아가야 되는데 어디부터 빼앗았는가? 첫 번째가立법권입니다. 그래서 국민회, 3부회네立법기관을 무르자지가 먼저 탈취하고 그래서 왕권을 제한했죠. 그런 역사적 과정이 있어서立법권이 가장 위에 있고 그 다음에 행정권, 그 다음에 사법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권력 분립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헌법의 내용을 보면은 균등한 상권 분립이 아니라 위해가 중심에 되어 있는 상권 분립이었다. 이렇게 특징을 지을 수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근대 헌법의 특징은 자유권을 중심으로 하는 인권 보장입니다. 인권이라는 것이 자유권도 있고 사회권도 있고 생존권도 있고 무슨 말에 참정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만 19세기 이후의 근대 헌법의 특징은 자유권을 중심으로 하는 인권 보장이 규정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로부터의 자유가 가장 심각하고도 가장 풀어야 할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역사적인 과제가 있습니다. 그때 역사적인 시기마다 그때 과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근대 헌법의 역사적 과제는 국가로부터의 자유, 국가가 인권 제한의 제일 범죄자였기 때문에 따라서 자유권을 중심으로 하는 인권 보장이 근대 헌법의 특징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인권의 내용을 보면 생명, 자유, 재산 이렇게 되죠. 근대적인 개인, 자율적인 개인을 상정하고 있는 것이 근대 헌법의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신뢰가 바로 미합중국 헌법의 수정 조항입니다. 학생들 안다고 생각합니다만 원래 미국의 헌법에는 인권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0세기 주가 미국 혁명 통해서 독립하는 과정에서 먼저 만들었던 헌법의 내용은 통치기구, 국가기구를 어떻게 제정하겠는가 하는 것밖에 없었는데 슈세조고죠. 수정조항이라는 이름으로 하나하나씩 그 주의 승인을 받으면서 인권조항을 확대해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미합중국 헌법에 먼저 본문이 있고 슈세조고라고 해가지고 그 뒤에 인권 규정이 나옵니다만 원래는 그것은 미국 헌법이 얼마나 그 인권을 보장하는 나쁜 헌법인가라는 신뢰입니다만 마치나 그것이 역사적인 문건이라고 하면서 좋은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 하나도 좋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처음부터 헌법에다가 인권 규정이 들어가야 했는데 미국에 못 있었어요. 노예 제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북은 노예 해방이고 남은 노예를 유지하자. 그 플란테이션. 그러자면 융합한다 할까 타협해야 했기 때문에 따라서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인권 규정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분남 전쟁, 남북 전쟁 과정에서
링컨 노예 해방을 제기하고 하나로 미국이 돼가는 과정에서 시우세조건의 수정 조항이 모든 주에서 승리돼 간다는 역사적 과정이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조건의 후도 역사도 있습니다만 내용적으로는 상당히 근대 헌법의 특징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조금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선 아멘드멘트 13이죠. 13조에서 노예제의 폐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예제도 및 노예에 대해서는 이것이 존재할 수 없다. 없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서 미국에서는 노예제도, 노예는 있을 수가 없다는 그런 것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14조 수정 조항 시우세조건 14조에서는 시민권의 평등 due process가 들어갔죠. 여기 쓰고 있습니다. 여기 without due process of law 이거 되고 있기 때문에 적선 절차가 없으면은 사람들은 형벌도 받지 못하며 life, liberty와 property 이거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빼앗기지도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시민권에 보장하고 due process에 대한 규정이 들어갔고 그리고 다음 조항에서는 15조에서는 인종 등에 의한 특별권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이 들어갔죠. shall not be denied이기 때문에 부정을 당하지 않는다. 스카라와 previous condition of 서비스이죠. 결국 진수야 희후의 이로대 사별されません라는 규정이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근대 헌법의 특징은 두 가지네. 위해 중심 또 하나가 자유권 중심의 인권 보장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0세기 들어와서 이 근대 헌법이 변형되고 또 전개되어 나갑니다만 그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근대 헌법立본주의네. 근대立본주의가 한계가 나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자본주의 경제 자체의 한계입니다. 이거 연동되어 있습니다. 시민사회가 자본주의 사회의 성격을 띠죠. 여기는 조금 후에 또 수업에서 천천히 하겠습니다만 시민사회의 개념은 경제체제는 자본주의 경제체제 속에서 씨가 뿌려지고 꽃이 곱피게 되니까 따라서 자본주의 경제 그 자체의 한계에 의해서 시민헌법, 근대立본주의도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본주의 경제 자체의 한계가 무엇인가? 우선 양육강식의 법칙입니다. 양육강식의 법칙이라는 것은 인간 리성의 법칙이 아니라 자본의 법칙이죠. 힘 있는 사람이 이기고 힘 없는 사람은 진다라는 그러한 힘의 세계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의승멸패가 나옵니다. 이기는 사람, 지는 사람. 이것은 격자 사회를 상쇄시킨다라는 상당히 단순한 이야기입니다만 시민사회에 처음 등장했을 때는 이런 것을 산정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자본주의 사회도 산업자본주의로부터 독점자본주의로 이 독점자본주의가 국가독점자본주의로 이렇게 편종이 되어갑니다. 이 과정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의 동질성이 부정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법률 학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제 문제는 또 정치 경제학에서 정확히 배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의리로 말하면 법률적으로 말하면 원래 큰 데는 동질한 개인을 명령해 뒀죠. 근데 경제 사회 속에 들어가니까 동질하지 않는 게 재산을 가진 사람, 재산이 없는 사람, 힘 있는 사람, 힘 없는 사람 이질적이죠. 그러면 원래 다 같이 잘 살자고 해서 형식적인 자유와 평등을 부르짖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국가가 자본을 독점하게 되고 빈부의 차이가 생기고 잘 사는 사람, 잘 못 사는 사람이 생기고 궁극에는 일부 극소수의 잘 사는 사람, 대다수의 잘 못 사는 사람 이러한 사회가 형성되게 되었다는 것이 자본주의 경제 자체의 한계다. 그러면 근대 헌법도 한계가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이것이 사회주의 사상의 정례와 무상계급의 출현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또 정치경제학에서도 배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카르 마르크스는 자본론을 썼죠. 그래서 이것이 상당 정도 인류의 영향이 큽니다. 자본론은 베스트셀러이기 때문에 이제 200년이 지나도 오늘도 다 읽고 있습니다. 이 영국의 대형 박물관에 그 큰 도서관이 있는데 거기에 막스가 앉은 골상이 있어서 그 골상에
바닥이 구멍이 들고 있는 거죠. 너무 앉아서 공부했다 해서 네. 한번 저도 연구에 가면 거기 가야 된다 생각하는데 그 자본론입니다. 그 자본론이 상당 정도 사람들의 심장을 잡았고 인류의 역사를 많이 바꿨는데 왜냐하면 한마디로입니다. 자본론을 통해서 각성된 노동계급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노동자들이 자취받고 오가받던 노동자들입니다. 그것이 응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이 선진사상의 무상됨으로써 아니다. 나는 주체적으로 살아야 된다고 해서 각성되었죠. 네? 그 각성된 노동계급들이 등장함으로써 이것이 근대 헌법의 제한성도 많이 반려되게 됩니다. 오늘은 제가 설명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막스의 자본론 속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한번 좀 해설을 하고 소개를 드리자고 생각합니다. 막스는 자본론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본 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この収奪は資本主義的生産そのものの内在的主法則の作用によって資本の集中によって行われる。いつでも一人の資本家が多くの資本家を打ち倒す。도청 자본주의 극과 도점에 된다는 얘기입니다. でこの集中すなわち少数の資本家による多数の資本家の収奪と手を携えてますます大きくなる規模での労働過程の協業的形態、科学の意識的な技術的応用、土地の計画的利用、共同的にしか使えない労働手段への労働手段の転嫁、結合的社会的労働の生産手段としての使用による全ての生産手段の節約、世界市場の、網の中への世界各国の組み入れが発展し、従ってまた資本主義体制の国際的性格が発展する。예, 200년 전에 오늘의 글로벌화까지 예측하고 있습니다. 굉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서 この転嫁過程の一切の利益を横領し独占する大資本家の数が絶えず減っていくのにつれて貧困抑圧隷属그래서墜落、搾取はますます増大していくがしかしまた絶えず膨張しながら資本主義的生産過程そのものの機構によって訓練され結合され組織される労働者階級の反抗もまた増大していくと。いや、굉장한 문제죠ね。 자본이 집중되면서 착지와 오감 그래서 지배 예속이 강화되는 한편 노동계급의 단결도 강화된다 이러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는 조금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또 후에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시혼 독생과 それとともに開花しそのもとで開花した生産様式の漆黒、7国으로 된다.生産手段の集中も労働の社会化もそれがその資本主義的な外費とは調和できなくなる一点に到達する。そこで外費は爆破される。資本主義的所有の最後を告げる鐘が鳴る。収奪者が収奪される。이렇게 자본론 마지막 부분에서 마르크스는 명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고 내용은 조금 좀 더 아마 앞으로 정치 현장에서 배우면 또 알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노동계급이 이것을 읽고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그렇다. 자본가는 자본가 자체가 자기의 무덤을 파고 있다. 그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노동계급이 등장하게 됨으로써 근대 헌법의 제한성이 많이 반영되게 되었지 않는가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근대 헌법의 근본적인 수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근대 헌법이 현대 헌법으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역시 몇 가지 수정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은 첫째, 역시 와이마르 헌법입니다. 이것은 1919년에 와이마르 헌법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아마 르스산 처음으로 소유권을 제한한다고 썼죠. 153조 보세요. 소유권은 헌법에 의해서 보장된다. 소유권은 위무를 동반한다. 이제까지 재산, 생명 같은 것이 절대적이라는 자유권이었는데 아니다. 소유権は 義務を 온다도 이렇게 와이마르 헌법에서 규정함으로써 아마 세상에서 처음으로社会福祉, 사회복지적인 헌법이 등장하게 됩니다. 다만 이것은 자본주의 틀 속에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자본주의 틀 속에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개혁에는 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나라 보겠습니다. 파시즘 헌법, 이것은 나치스 일본입니다만 원래 일본도 독일도 상당히 발전 안 되는 나라였죠. 영국, 프랑스가 일정하게 발전된 자본주의였다면 일본 그리고 독일은
뒤늦게 자본주의에 들어간 나라이기 때문에 다른 외국으로부터 인권이라든지 헌법을 수입하죠. 네? 따라서 내용이 아니라 뿌리가 아니라 콩면만 수입했기 때문에 외교적日本주의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런 나라들은 노동계급의 등장, 사회운동의 영향 속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는가? 파시즘에 갑니다. 여기가 중요합니다. 독일 같으면 민족제일주의, 이른바 민족제일주의를 내걸고 유태인들 학살하고 아리아 민족의 우월성을 주장했고, 일본 같으면 전환제를 내세고 극가신도죠. 이렇게 해서 파시즘적인 그 시책으로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결정적 위기에 되었습니다. 본질적으로는 이런 방향, 파시즘 헌법으로 이행 이런 것이 있고, 다른 하나는 사회주의 헌법으로 이행한 나라도 있습니다. 러시아는 1917년에 10월 혁명을 승리적으로 결서짓고 남센적으로 역사상적으로 무상 총권을 세웁니다. 이거 노동자들이 승리한 날이죠. 이제까지는 유상계급, 돈 가지고 있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이 국가 총권을 쥐었다며 아마 세상에서 가장 처음으로 힘없는 노동자들이 자기의 총권을 세운 역사적인 날이 바로 러시아 10월 혁명이다. 그래서 러시아 10월 혁명에 기초한 사회주의 헌법이 제정되는 방향으로 나가게 됩니다. 특징은 따라서 인권을 사회주의적 기본권으로 봅니다. 부르주아 인권 비방하고, 저도 말씀드리면 자유권적인 자유권에 대해서는 비방하고 사회주의적인 기본 인권을 보장하는 방향에서 헌법을 만들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권력 분립이 아니라 권력 집중, 자유권 아니라 생존권, 추상적인 권리가 아니라 구체적인 권리 이렇게 이행을 하자고 했습니다. 이것이 조치 이전에 근대 헌법이 제한성이 관로되고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고민했을 때 이러한 방향으로 나가게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역사는 사회주의 헌법의 이행은 일시는 성공했던 듯이 보였지만 지금 사회주의 나라라는 것이 거의 없죠. 우리나라는 사회주의지만 그 외에 다른 나라에 사회주의 정말 하고 있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중국도 공산당 일단 지배이기 때문에 사회주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견제는 완전히 자본주의고, 베트남도 접근 전까지는 사회주의였지만 노예모의 존재 이후에도 자본주의로 넘어갔고, 끄바도 사회주의 지키고 있습니다만 좀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해서 사회주의 헌법으로 이행이 된 나라는 세상에서는 오직 우리나라밖에 없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일반적인 예로 들을 수 있는지는 조금 궁금하고, 파시즘은 망했고, 근데 헌법은 제한선에 부닥치고 있고, 와이마르 헌법 같은 일시적인 자본주의 틀 속에서이며 제한도 있고, 그래서 현대 헌법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 하는 것이 오늘 헌법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가장 크게 말하며 과제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수업에서는 근대 헌법에 기초한 헌법 이론을 배우기 때문에 조금 이 이야기는 오늘로서 마치게 됩니다만, 앞으로 좀 헌법에 관심이 있으면 현대 헌법, 현대 국가, 현대 세계 이런 것이 어떻게 돼야 되고 사람들이 어떻게 더 그 운영인의 정치를 해가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관심 있는 분들은 이런 문제들을 앞으로 주구를 해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에 현대 헌법의 특징과 과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현대 헌법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 아까도 강의한 대로 사회권의 주련입니다. 일본국 헌법 제25조를 후에 발언하시죠. 일본국 헌법도 현대 헌법의 특징도 가미되고 있습니다. 서구 국가로부터 적국 국가입니다. 19세기는 인권 침해의 가장 큰 범죄자가 국가라고 했는데, 20세기 또 21세기 오늘에 봐서는 국가에 의해서 사람들을 다 자유와 평등을 실현시켜야 되지 않는가라는 사상이 나오기 시작했죠. 이것을 사회연대위 공동체적 사상이 그 밑바탕에 있다고 보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연대라는 말은 20세기 후반, 21세기 오늘의 개념으로 상당히 부각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연대네. 그래서 공동체적인 사상 이런 것이 기초가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 따라서 적국 국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더라도 행정국가 형상이 발로되게 됩니다. 19세기는 극견의 위해가 중심이었지만
이렇게 사회가 발전하고 전문화되면서 이제 국회의원들로서는 국가는 돌리지 못합니다. 못하지 않습니까? 네? 왜가 되면 IT 관계, 또 무역 관계, 또 원자력 관계 그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는데 국회의원이라는 것은 결국은 조금 말은 어색할 수 있는데 머리가 좋아서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인기가 있어서 국회의원이 되죠. 네? 근데 국가 전체는 인기가 있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역시 지식이 있어야 되고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복지를 한다면福祉에 대한 또 지식이 있어서 조예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자면 테크노크라트들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머리가 좋아야 되고 실력이 있어야 되고 그러자면 국가 운영이 아무래도 행정화될 수밖에 없지 않는가. 따라서 현대 헌법의 특징은 행정기구가 강하고 행정권 중심의 권력 분립 원칙이 확립되었다 하는 것이 현대 헌법의 특징으로 됩니다. 근데 이것이 너무 심하게 되면 동무들이 생각하는 대로 내각 독재로 되죠. 네? 원래 국회는 국민들의 대표이기 때문에 국회에 맞게 내각이 움직여야 되는데 내각이 국회를 무시하고 독재로 될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우려성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어떻게 보겠는가. 그 다음 세 번째로 인권보장위 확대와 국제화입니다. 이것도 19세기를 생각 못했던 것이 이렇게 세계가 작아진다고 생각했죠. 네? 예. 지금은 뭐 일본 근대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비행기도 신칸센 타면 꼭 갈 수 있고 이제 세계도 꼭 갈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좀 더 놀랄 만한 것은 그 인터넷가 많이 구축됨으로써 동시에 뭐 거의 리얼 타임으로 여러 세계 사람들하고 회의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세계는 작아졌고 지금은 작아졌죠. 네? 근데 19세기는 멀었습니다. 세계가 더 컸고 그런 의미에서 인권 보장도 마찬가지로 일국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범위에서 인권을 또 보장해야 된다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네? 따라서 주제가 확대되었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자유권으로부터 사회권으로 넘어간 것도 있고 새로운 인권도 등장하고 있고 인권 보장 제도로서 법률의 위헌 심사 제도도 확립이 되어 있습니다. 헌법 81조에 후에 시간 있으면 봐주시고 일본국憲法 81조에도 이케니포 신사権이거 규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근대 헌법으로부터 현대 헌법으로 전개가 되고 오늘 또 현대 헌법 이제까지 현대 헌법으로서는 이제 만족스럽지 않죠. 네? 또 21세기 또 코로나 시대에 넘어가면서 상당히 양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가 어떤 헌법관을 가져야 되는가 하는 것이 과제로 되지 않는가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현대 헌법의 과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현대 헌법의 구조와 내용을 명백히 하고 미론적으로 재개화해 나가는 것이 현대 헌법학의 과제로 되겠습니다. 좀 일반 학생들에게 말하는 것은 좀 어려운 문제이고 이런 것들을 제가 하겠다는 것입니다만 국민 주권, 국가 주권의 개념입니다. 주권 개념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거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토양에서 계속 죽고 살겠다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세계도 왔다 갔다 하고 비즈니스로도 여러 가지 가고 정말 그렇게 글로벌화 되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사람의 가치관도 많이 변하고 정말 다양한 다이버시티나 세상이 되고 있는데 그런 속에서 국민국가를 기본으로 하는 인권 개념, 국민국가를 기본으로 하는 정치 국가기구 개념 그런 것들이 이제 마지막 단계에 이제 클라이막스니 오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헌법관, 어떤 국가관을 가져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거 첫 번째 마지막에 좀 제기를 하면서 오늘 헌법 수업을 마치자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일본그 헌법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이야기한 것은 어디까지나 근대 헌법 1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일본그 헌법 하나하나씩 해석을 해갑니다만 그에 앞서서 먼저 일본국 헌법이 어떻게 제정되었고 오늘 어떻게 해석이 되어 있고 또 오늘 어떻게 바꿔나가려고 하고 있는 것에 대한 헌법 제정사에 대한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